그리고 이제 녹취가 이제 우리가 1번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2번 녹취가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녹취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지를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을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 뭔가 이제 이런 식의 서사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 녹취의 내용을 보면은 시작부터가 제가 말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박상용 검사는 해명의 주요한 핵심 요지로 내가 제안받은 것을 거절하면서 설명해 주는 거였다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단호하게 이런 내용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부적절합니다라고 말을 끊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녹취록은 제가 영장 청구를 못하게 했다. 누구누구에 대한 그렇죠. 영장 청구를 네. 못하게 했다. 그다음에 또 김성태가 진술한 다른 어떤 수사할 사안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내가 수사를 막고 있다. 수사를 안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미 수사 진술 내용에 따라서 수사의 방향과 수사의 내용, 수사의 강도가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암시하는 거죠, 이게. 이 네. 의미하고 이미 그렇게 내가 막아주고 너를 위해서 막아주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설득 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맨날 특수수사 문제점 중에 하나 지적하는 게 본인만 터는 게 아니라 가족들. 가까운 가족과 맞아요. 지인들을 털어가지고 예. 심리적 압박감을 가하는데 여기도 보면 그 박상현 검사의 말로 드러나는 게 일단 추가 수사단은 이화영 씨가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 날 땡땡땡 씨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이화영 잘 들어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범이라는 얘기를 안 하면 나는 이렇게 다 할 거야. 그렇죠. 이렇게 네. 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거 땡땡땡땡땡땡땡 밑에 저기 별건까지 얘기하더만요. 별건 다른 건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모든 거 내가 다 킵해놓고 있는데 내 말대로 안 따라와? 나 다 한다. 누구라도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검찰 개혁으로 그렇게 막고 싶어하는 별건 수사 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저희가 하나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통화 내용이나 이런 어떤 정황이나 이런 어떤 내용을 들어보면 박상용 검사도 굉장히 뭔가 몰려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아, 그 상황에. 네, 이 상황에. 아, 이거 중요한 지점이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본인도 그렇잖아요. 아예 첫 번째 대화에서 그러잖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 박상윤 검사가 당시에 수사를 담당하고 있기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부부장 검사라고 하는 그 위치를 생각했을 때 이러한 엄청난 수사의 책임자였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네. 위에서 압박을 하고 그 압박 때문에 그 압박에 몰려가지고 굉장히 쫄려가지고 이렇게 막 그 서민석 변호사와 통화가 녹취될 수 있다라는 것조차 잊을 만큼 네. 계속 전화하고 계속 설득하고 이랬던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윗선까지 반드시 그 실체를 밝혀야 된다. 절대 부부장 검사 선에서 이런 것들을 할 리가 없어요. 그런 견해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 저는 철저히 이제 국합 배드캅에서의 국합 역할을 했다고 봐요. 이분이 박상현 검사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라포를 형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를 형성하는 거죠. 이제 진짜 옛날처럼 또 똑바로 안 해? 더 조진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자기 편인 척 하는 거야. 나는 지금 위에서는 막 까라고 난린데 나는 내가 지금 몸빵하고 있어. 좀 도와봐. 나 진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나 진짜 좀 도와줘. 이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검사들이. 그러니까요. 그럴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런 식의 부분들이 있는 거고 결국은 이 협조 조건부로 수사를 본인이 무마하고 몸빵하고 있다는 얘기를 거듭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변호사의 통화의 내용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라고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윗선의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박상현 검사 혼자의 문제가 아니고 당시 수원지검에 수사했던 뭐 검사장도 있을 것이고 네. 차장 검사도 있을 것이고 부장 검사도 있을 것입니다. 더 크게 보면 검찰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미 지금 이 수사를 했던 분들 상당 부분 지휘부는 이미 퇴직을 하고 변호사가 돼 있는데 공동으로 또 입장문도 내고 합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에 수원지검 이 수사가 잘 안 됐어요. 원래는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그렇죠. 잡아 넣으려고 했는데 네. 실체가 아예 없는 거거든요. 변호사비 다 이체 기록이 남아있고 하니까 3억 몇천만 원 이체 기록 남아있으니까 이걸로는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건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아예 거의 저는 이건 조작도 아니에요.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어떤 기초 사실은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다른 내용으로 가짜로 바꾸는 게 조작이지 이거는 없는 사건을 아예 창조해낸 거잖아요. 창조다. 창조예요. 이건 창조 수사. 창조수사다. 아예 없는 사건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맥락이요. 네. 변호사비 대납이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변호사를 비를 받은 로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변호인이 한둘이 아니었어. 그때 막 엄청 20몇 명 붙은 많이 거 제가 붙었어요. 기억해요. 네. 그러면 그 로펌들 막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야. 들어와가지고 왜냐면 정직하게 계좌이체 해줬을 수도 있지만은 현금으로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막 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다다다다 터는 데도 없어. 근데 그 터는 과정에서 쌍방울의 자금 흐름을 털다 보니까 해외로 그렇죠. 돈이 잔뜩 나갔네? 그럼 이건 뭐지? 대북 비용이 나갔구만. 이거 이재명을 위해서 준 돈이야. 뇌물이네 제3자. 뭐 이렇게 쭉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설계를 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을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거고 그리고 이게 수사하는 동안에 차장검사 수원지검장이 바뀌었어요. 여러 차례 수사 도중에 수사 도중에 여러 차례 바뀌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비 대낙을 대묵 송금 사건으로 만들어 창조해가는 그렇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내부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한 그런 사람 지휘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좀 양심 고백을 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연루되었던 중간 라인에 있었던 설계고 배우가 있었던 그 놈들도 반드시 박상용과 함께 반드시 수사해갖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의 주장은 굉장히 그런 사건 제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들로 주장을 하고 있는 게 그 한겨레의 통화 내용도 보니까 어떤 식의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러니까 진술을 해주면이란 전제가 깔린 말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법인카드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추가로 안 치겠다는 말로 회유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도 명시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제3자 뇌물 사건, 송금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대북 송금 사건. 기소할 경우 종범으로 기소하여 2번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라는 제안도 했다고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인 거죠. 2번 감경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공범 규정상 형법상의 감경 규정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종범이 되면은 형의 2분의 1까지 감경이 가능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양형 기준상의 감경 요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면 한 번 더 깎아줄 수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숫자까지 열거했다는 것 자체가 서민석 변호사가 지원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입니다. 네, 이거를 서민석 변호사가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거꾸로 검사를 설계한다? 이거 자체가 상식적이지가 않고요. 만약 이런 어떤 변호사가 한참 되는 어떤 검사장급이나 법원장급의 변호사가 이러한 것들로 막 회유하면서 검사를 압박을 넣는다라고 하면요. 문제될까봐 검사는 다 기록하고요. 수사보고서 만들어가지고 요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남겼어야지. 이미 남겼어야죠. 다. 그렇죠. 예,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라고 네. 하면서 수사보고를 남겨야 돼요. 정확한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근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 네. 해명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거꾸로 설득했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박상용 검사가 자꾸 이제 전체 녹취를 통으로 공개하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사실은 김남국 의원님이나 이렇게 조사받으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검사들이 예를 들면 피의자한테 A랑 통화를 했어. A랑 B가. A가 피의자고 B가 참고인이야. A와 B가 통화한 거를 통화 통째로 넘겨주고 제시하고 진술받습니까? 안 그렇죠. 본인들한테 유리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일부만 제시하는 게 검사의 특징적인 수법입니다. 그렇죠. 검사가 네. 그렇게 딱 1분만 딱 튼다고 가정하면 딱 듣다가 이제 이게 우리가 맥락 없이 그 부분만 딱 들으면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평온의 또 어느 날에 어떤 부분을 갑자기 일부분만 딱 틀어. 그러면 그 부분만 들으면 이상한데 맥락을 알고 싶어갖고 그쪽 앞쪽도 좀 이러면 됐고요. 아마 됐어요. 아마 이런 박상용 검사의 주장에 대해 가지고 만국의 피의자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나 때는 그렇게 조사하더니 말이야. 갑자기 전체 공개하라고 하느냐 말이야. 그 내용이 네. 그 문장이 그대로 그렇게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비틀어 가지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자기가 의도나 이런 것들을 해석해 가지고 꽈서 물어봐요.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제가 네. 보기에는 박상현 검사는 서민석 변호사가 그 녹취를 절대로 풀 버전을 못 간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서민석 변호사도 어쨌든 의뢰인을 변호하다 보면은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해가 되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럼요. 네, 네. 그러면 그걸 오픈은 못 할 것이다. 서민석은 절대로. 그러면은 풀 버전을 못 가는 순간 그냥 내가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저 발췌만 한 거야.
그러니까 풀 버전 듣기 전에는 발췌한 것만 가지고 나를 갖다가 모함할 수 없어. 프레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발췌된 게 여러 조각들이 있어서 쭉쭉 나올 거다. 다시 한번 저희가 강조하지만 네. 이 발췌된 짧은 이 통화 두 건으로도 박상현 검사가 설득 회유하고 설계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럼요. 명백하게 드러나요. 본인 말이에요. 본인 남의 말이에요.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 짧은 거, 이 발췌한 것만으로도 너무나 의도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 하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공개한다고 했습니다. TF에서 전체를 공개한다고 다 그래요. 했다. 국정조사 특위로 들어가게 되면 맞아요. 필요한 거 전체를 다 공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맥락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그런 양아치 짓을 안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대한민국 공직자는요. 원래 공직자 민원인의 전화는 녹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게 네. 무슨 뭐 사적인 전화예요? 엄연히 공무수행에 관한 통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녹음해가지고 언론에 공개하고 이거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은 지금 세금 받아 먹어가지고 일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당한 감시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양아치 짓이야? 아니 저는 근데 이 양아치 짓이라는 것의 근저에는 약간의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민석 변호사하고. 그러니까 이거 그 뭐야 박광현이 어. 공항에서 들어와서 맞아요. 넌 남자도 남자가 아니야. 그런 것도 내가 너 얼마나 믿었는데 이 자식. 그래요. 약간의 요런 신뢰가 느낌이- 있었던 거야. 요런 느낌이네. 예, 배신이야 배신. 딱 이런 그 얘기예요. 케이스네. 아니 근데 유선이께서 워낙 이렇게 특종도 많이 쓰고 취재를 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은 가끔 피의자성이 있는 사람도 만나 듣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의 말이라는 게 나한테 부메랑이 돌아올까봐 실제로 기사 같은 경우에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들은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하죠. 네. 맞습니다. 네. 다 일단은 이제 저는 이 본인의 방어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말을 했고 이 논리를 풀었는지 이런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녹음을 하기 그렇죠. 때문에 마치 이걸 뒤늦게 봐서 이걸 공개한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 문제 삼는 거가 상당히 이제 어폐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검사가 피의자의 변호인과 통화를 하면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오히려 왜 녹음을 그럼 박상현 검사는 굳이 하지 않았을까? 오히려 자기가 하는 말이 나중에 혹시나 녹음이 됐을 때 혹여나 모를 상황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네. 왜 녹취될 것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아까 강소연 변호사님 말처럼 두 사람이 정말 깐부여가지고 깔 것을 생각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너무 검사들이 오만해서 뭐든 지금 이렇게 명백한 녹취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드러나는데도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치부라든가 뭐 어떤 잘못된 행동이 드러나도 얼마든지 덮을 수 있고 이게 수사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오만함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도 의율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모해 위증이라는 건 꾀할 모해 해할 해자인데 목적을 가지고 위증을 만약에 시켰다고 한다면은 모해 위증을 교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본인의 직권 자체가 수사하는 건데 그 수사하는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이런 부당한 진술을 강요하고 회유나 이런 수단을 제시했다고 한다면은 직권남용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직권남용 법리라든지 모해중의 법리에 이게 기소를 하고 수사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법을 적용할 때 생각보다 빈 구멍이 많아요. 늘 이제 변론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심플하게 이런 것들을 갖다가 혼낼 수 있는 게 법 왜곡죄가 되는 거죠. 사실은. 법 왜곡죄가 법 왜곡죄가 네. 옛날부터 있었다면은 바로 이 사건이 전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증인들을 맞아요. 왜곡시키고, 아예. 뭐 진술을 짜맞추고 세미나를 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법 왜곡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법 왜곡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기존에 폭넓게 적용되는 일반 범죄처럼 느껴지는 직권남용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은 네. 그렇게 뭐 지시할 직권이 있니 없니 별걸 다 따져야 돼요. 구성 요건을 너무 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법의 걱정은 이런 측면에서도 꼭 법원만 가지고 지금 막 길길이 뛰는데 법원뿐만이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범죄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이 공개한 녹취는 단 2개에 불과합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내일도 추가적으로 네. 아마도 5월 25일쯤에 통화한 녹취가 공개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 김남국 대변인 잘 아시겠지만은 이 녹취가 더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상당한 분량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해당 내용이 굉장히 하나하나가 굉장히 파괴력 있는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예 그냥 통으로 이렇게 꺼내 놓지 않고 네. 뭐 하나씩 풀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번에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게 매체가 KBS라는 곳에서 이걸 단독으로 보도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이슈가 쭉 모든 프로그램
그러니까 유튜브들뿐만 뉴미디어뿐만 아니라 모든 시사 프로그램이 쭉 따라오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네. 매체 성쟁도 탁월했다고 그 생각합니다. 전략은 우리 김남국 대변인이 짰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네. 항상 저희가 좀 답답함을 느꼈는데 이 내용은 정말 세상을 정말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단독 보도인데 뉴미디어나 뭔가 이제 매체가 작은 데서 조그만 데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공개를 하면 이게 언론의 생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타 어떤 뉴미디어 유튜브에서 한 거를 단독을 따라가지를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뉴미디어끼리는 같이 쓰기 좀 불편해하는. 네, 그거 안 따라가더라고요. 맞아. 특히나 기성 어떤 언론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서 뭔가 한 거를 단독한 거를 안 쓰더라고요. 받아도 안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KBS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특종 단독을 한 게 너무 역시 큰. 청와대 짬밥이. 아, 이야 정말. 아니 그리고 이화영의 변호인인 그 서민석과 박상용 사이의 통화 녹취가 나왔는데 이걸 보면서 앞서 법무부의 특별점검 과정에서도 사실 김성태 그 피고인의 여러 가지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 같은 것들이 점검이 돼서 보고서로 작성이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김성태 변호인에게는 이런 시도가 없었겠는가라는 생각을 자연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연어 파티 때 과연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까? 네. 왜냐하면 이 통화와 이 진술도 그 전에 연어 파티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 녹취만 딱 따고 요 통화 내용을 다 보면은 진실이 밝혀집니다. 자꾸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는 게 그 앞에 거와 맥락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세미나를 어떻게 했기에 아무 관련 없다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는 듯이 이렇게 진술이 바뀌기 시작할까. 근데 그 바뀐 것도 속에 시원찮아가지고 그것 갖고 부족해 이 사람아.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김성태 쪽에서도 원래 변화가 김성태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먼저 있었던 이 변화는 도대체 무슨 계기로 있었나. 그리고 쌍방울이라는 이 장사꾼은 네. 아이 솔직히 여기 경기 또 부지사보다도 훨씬 더 여러 가지 이해관계 걸린 일들이 많을 수 있죠. 내가 더 턴다? 하이 뭐 100개도 나올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런 식으로 막 엄밀하게 털면.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압박의 강도가 더 강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김성태 변호인들 제가 사실 일일이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김성태 같은 기업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관 변호사를 상당히 많은 부분 수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고 특히나 그게 만약에 소통 창구가 검찰 정관이었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런 식의 얘기가 사실은 그 우리 얘기했던 서민석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훨씬 수월했을 수 있다는 추정 정도는 해보게 됩니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작업이 들어갔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게 창조된 수사, 조작 수사가 아니라 완전히 만들어낸 설계한 창조 수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기소할 만한 증거가 없었고 오히려 객관적인 물적 증거, 서류, 보고서, 국정원 서류에도 반하는 기소를 진술로 갖다 꿰어 맞춘 거예요. 그런데 그 진술로 꿰어 맞추는데 다 진술을 저는 만들어냈다고 보거든요. 김성태가 구치소에 수사받는 동안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 본인 측근들하고 나눈 대화 녹취록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이 지금 진술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결론을 정해놓고 답을 내놓으라고 이재명에 대한 진술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똑같이 나와요. 그 다음에 안부수라고 하는 사람이 네. 아태 교류 뭐 협력회 평화교류단인가? 평화교류 뭐, 협력회 예. 수장인가 소위 말해서 북한을 오가면서 북한 인사와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회유하기 위해서 쌍방울 측에서 이 사람 딸에게 금전적인 어떤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가지고 이 사람 진술까지 회유 합박했다라는 정황이 이미 1년 반 전에 이미 단독으로 다 나왔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안부수, 김성태 그리고 김성태의 측근 부회장들 네.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까지 모든 사람들의 진술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네. 국정조사 과정에서 그 이화영이나 김성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검찰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집중 조사를 하면서 그 피의자들을 압박했는지에 대한 조사가 좀 선행돼서 발표될 필요가 있다. 김성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면회 와서 나오는 대화 보면은 주변에 누가 틀렸다는 얘기들을 정말 심심치하게 계속하잖아요. 보면은 누가 불려갔다, 누가 네. 참고인으로 불려갔다, 누가 불려갔다 이러다가 회사가 공중분해 되는 거 아니냐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김성태하고 아주 이런 경우에 중마고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조폭 그 굉장히 가까운 배상윤 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 아예 해외로 도피하고 안 돌아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수부의 어떤 회사를 완전히 공중분해 시키는 그런 수사 그리고 다른 어떤 별건으로 나아가는 수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회유 협박 압박을 하니까 김성태가
이거 답을 정해놓고 내놓으라고 하는데 나 미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화나는 지점이 뭐냐면 검찰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래 그런 얘기 다 해가지고 유아영 부지사가 유죄 받았잖아. 대법원에서 유죄 대법원 받았잖아. 확정됐잖아. 그거 다 얘기했어 법원에서. 당신들 얘기하는 거 이미 법원에 다 얘기하고 유죄 나왔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응하는 게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 네. 본인들이 짜놓은 판, 본인들이 설계한 모든 것들이 저는 법원을 기망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 법원까지 다 짜고 쳤다 이건 너무 무리고 검사들이 그럴듯하게 만든 기록과 시나리오들에 맞습니다. 법원이 속았다고 보는 게 정확한데 본인들이 그렇게 속여놓고 줘봐 법원이 판결했잖아 시끄러워 이제 이거는 진짜 야 이참에는 정말 박살 내야 된다 이건. 이게 그 모든 사건이 공정하게 배당이 되지 않아요. 윤석열 사건이 왜 거기로 갔을까요? 왜 직위원 왜 식품을 담당하는 직위원한테 갔을까요? 그리고 왜 직위원이 풀어줬을까요? 그리고 왜 직위원이 이거를 1년 동안 내내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고 내내 이렇게 재판을 했을까요? 이런 정치 사건 배당할 때 저는 그 해당 소위 말해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장 바로 밑에가 수석부장 판사거든요. 맞아요. 네. 수석부장 판사를 비롯해서 법원 행정처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정치 사건을 이상하게 배당을 저는 한다고 봐요. 예, 그런 거 네. 실제 저는 그렇다고 보고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 어떤 법원에서 유죄를 줬다라고 해서 다 문제가 없다, 클리어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을 받을 때는 이러한 정황이 1심 판결 변론 마지막 직전에 연어술 파티 정도가 살짝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회유하고 압박하고 수사 과정에 있어서 완전한 절차적인 위법,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라는 것이 네. 드러나지 않았고 재판부에서는 그걸 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 대법원까지 유죄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게 괜찮다라고 하는 그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